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저지른 일인데 떨어진 사법 신뢰를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MW 차량 화재를 조사 중인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이 BMW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해온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차량 결함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KT통신고 화재 여파로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망이 불안정했습니다.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단체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 앞으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역을 2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탔다 변을 당했는데 운전자는 119 신고도 없이 도주했고 운전도 숨진 군인이 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출근 차량이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 공격을 당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이 범인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대법원 청사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한 남성이 급히 뛰어갑니다. 잠시 후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가간 남성도 몸에 불이 붙어 바닥에 쓰러집니다. 오늘 아침 9시 5분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타이어에 불이 붙었지만 소화기로 바로 불길을 잡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엎어져 있었고 경찰분들이 이제 수습하는 것 같았고 감염초 같은 거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분신한 줄 알았어요. 화염병을 던진 건 74살 남모 씨.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가방에선 인화성 물질이 든 500ml 페트병 4개가 발견됐습니다. 남 씨는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났고 어제 페인트 가게에서 직접 신호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네, 권리 찾기에서. 권리 찾기에서. 남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돼지 농장이 친환경 인증 연장 불가 결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 이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 씨는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동안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방화와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렇게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킨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정책의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근거로 이런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정작 해당 정신과 의사는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내용의 자문을 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비판글을 올렸던 김모 판사.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김 판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문건엔 정신과 의사의 자문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정작 김 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문을 해줬다는 의사를 연락해봤습니다. 먼저 그냥 아는 후배랑 통화를 해서 일반적인 어떤 걸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고등학교 후배 판사인 B씨가 전화를 해 이것저것 물어봐 대답해준 게 다란 겁니다. 후배 판사가 누구를 특정한 적도 없고 일반적 증상을 물어 일반적인 답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뭐 자문을 받았다 정신과 전혀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전화로 그냥 이런 얘기한 거지.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말이 담긴 문건을 보고 당황했다고도 말합니다. 문건이 존재하고 깜짝 놀랐죠. 저도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지금도 사실 뭐 굉장히 어떻게 해야 당황스러운 일이니까. 결국 후배의 질문에 답을 해준 의사의 말 한마디에 판사 한 명이 정신질환자로 둔갑한 겁니다. KBS는 의사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B 판사에게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B 판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누구의 지시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BMW 차량 화재 사태로 매출이 줄면서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차량 판매를 대행하는 협력업체 한 군데가 이미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BMW 측은 판매망을 더욱 확장하라고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효인 기자입니다. BMW 판매를 대행해주는 협력업체입니다. 서울 영등포 등 전시관 3곳에서 한 해 평균 차량 2,000대를 팔아온 중간 규모의 딜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난달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 대행업체 측은 사실상 이번 차량 화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며 BMW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가 올해 상반기 판매한 차량은 1,000대가 넘습니다. 지난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모두 14,110대를 팔았습니다. 전시관 3곳에 100명이 넘는 판매 사원들이 올린 매출은 8,795억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 업체의 순수익은 6억 원, 한 해 평균 1,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1억 원 정도만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BMW가 다 챙겨갔다는 얘기입니다. 판매 대행업체 수익률 0.07%, 고급 외제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까지 했던 BMW의 민낯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재 사태 이후 보여준 BMW의 움직임입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딜러사의 판매 네트워크 확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사례를 따라하겠다는 포관입니다. 3년 전 디젤 게이트 이후 아우디 폭스바겐은 판매 금지가 풀린 뒤 단숨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BMW 그룹은 우리나라에는 7개, 전 세계 85개 나라에는 3,100여 개의 딜러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국회에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서 국가가 시설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도 학교인 만큼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개인 돈으로 설립된 시설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을 만드는데 보통 20억에서 30억 원이 투자되는데 최소한의 시설 보수나 사용료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이후부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전제 조건으로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한유총은 지난 14일 한국당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동원하여 설립한 사유재산으로서 여타의 사립학교와도 그 설립의 기반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민간 학원은 받지 못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이미 받고 있고 시설 사용에 강제성도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응답자의 80.9%가 박용진법의 통과를 지지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법의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당장 내일로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북한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해외 한인 기업가들에게 평양의 주요 공장 시설들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식 생산 시설을 갖춘 경공업 분야 공장들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양의 현대식 공장들 모습을 윤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시에 위치한 김정숙 제사공장. 누에에서 실을 뽑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는 갓 뽑은 비단실로 이불을 만드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직원 수는 3,000여 명. 체력 단련실과 기숙사, 타가소도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 다리처럼 생긴 기계에 축구화가 신겨져 있고 기계가 공을 찾아 축구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같은 차기 상태에서 재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시험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신발의 경우 국산화가 87% 정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양 소주를 생산하는 대동강 식료공장. 모든 공정을 컴퓨터로 관리할 정도로 현대적 설비를 갖췄다는 게 북한 당국의 설명입니다.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의 고급 상점에는 외국산 제품은 물론 북한이 생산한 제품도 판매됩니다. 최근 북한산 제품이 부쩍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하는 하지만 경공업 분야 진전의 과실이 평양 중심부를 넘어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심 외곽의 텃밭 배추는 비료 부족 탓인지 속이 여물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달 중순 세계 한상대회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기업가들이 촬영했습니다. 북한은 이용남 경제담당 부총리까지 나서 이들을 파격적으로 맞았습니다. 계속된 대북 제재 속에서 경제개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모습들이 엿보였다는 게 참가자들의 얘기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미 간에는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북한은 1년 가까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도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지난 1년간 핵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철우 기자입니다. 해용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대성공.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던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북한은 더 이상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군 역시 B-1B와 B-2, B-52 같은 이른바 B계열의 전략 폭격기를 1년 가까이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도발이 멈추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전략자산 전개도 중단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외교적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킬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며 그것이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기 비행을 하지 않는 이유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공중 전투력 유지를 위해 일본과 호주 등과는 폭격 훈련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반발하는 미 공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자제해 비핵화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우리 국방부 발표와 달리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된 건 한국 측의 요청 때문이라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양국 간 협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또 내년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KT통신구 화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신망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카드 결제도 주문 접수도 잘 되지 않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KT 불매 운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냉면집. 카드 결제기는 통신 불량입니다. 이틀 전에는 연결이 됐다가 어제부터 또다시 먹통입니다. 그리고 5시 한 반 정도 또 안 되더라고요. 이 KT를 믿고 거래했던, 이용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배신감 같은 건 또 느끼기도 하고. 근처 치킨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나흘 동안 전화가 안 돼 전화 주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합니다. 주문이 들어왔는데도 바로 접수를 못해 취소된다며 주인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손님은 이제 주문을 했는데 여기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토요일 날 좀 손해를 본 것 같고. KT는 통신망을 거의 다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단말기에 문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일일이 소상공인연합회는 평소보다 30-40% 매출이 줄었다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 회선을 해지하는 등 불매 운동까지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으면은 저희가 법률적 대응도 할 것이고요. 그 KT 상품에 대한 해지 운동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순히 통신요금 감면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보상에 나서라고 KT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는 서울 5개 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현지사는 시설 중요도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파장이 컸던 걸까요? 이 등급 분류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KT 아현지사는 D등급 통신시설입니다. 등급은 피해 범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아현지사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겁니다. 관할 범위가 좁다는 건데 정부 기준대로라면 자치구 한 곳 정도입니다. 그런데 D등급이라던 아현지사 화재의 파장은 컸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등 5개 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까지 통신장애를 불러온 겁니다. 등급 분류가 엉망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현지사는 백업망 구축 의무 대상은 물론 정부의 전수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아현지사는 광화문 국사를 포함한 인근 3개 시설의 장비를 차례차례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5개 구의 관할 기지국만 2,800개, 인터넷망도 21만 회선이 넘게 커졌습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되고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장비랑 수용 가입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정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KT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이 왜 그랬는지 아마 저 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그게 워낙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통신사는 그걸 저희가 확인하기 힘들죠. 이렇다 보니 올해도 KT 아현지사는 그대로 D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업체 통보가 없으면 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현행 제도가 문제고 네트워크 범위나 사용량에 따라서 제대로 된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 점검이 필요한 D등급 통신시설은 835곳. 이런 상황이라면 이 가운데 몇 곳이나 등급이 바뀌었는지 정부는 이 통사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신세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검찰이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썼다가 없어졌다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해서요.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몰라요. 검찰은 이어 이 지사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5대입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이 샅샅이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며칠 전에도 휴대전화 한 대가 사용된 흔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 측의 휴대전화들을 이미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 측이 계속 거부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빨리 또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이메일이나 통화 내역 등 기존에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대량 발송돼 정부 자문 전문가들의 컴퓨터를 해킹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된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미 지난달부터 비슷한 수법의 해킹 시도가 잇따랐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경호 기자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한다는 국가안보실 문서. 누군가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보낸 가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의 해킹이 지난달부터 시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시도와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보안업체 감시망에 이번처럼 청와대를 사칭한 수법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겁니다. 똑같이 청와대 비서실, 안보비서실 회의라는 내용으로 위장해갖고 한글도 있었고 아무튼 그 공격이 10월부터 있었거든요. 2014년 한수원 해킹 사건처럼 연구보고서 등 문서를 이용해 관심을 끈 뒤 해킹하는 수법입니다.
당시엔 HWP 문서 파일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PDF 문서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메일을 도용해 또 다른 가짜 메일 발송이 가능하고 연쇄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해킹 주체와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 유포된 경위가 치밀할 뿐 아니라 내용도 한미동맹을 깨트리려는 반국가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전역을 2달 앞둔 군인이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119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데다 숨진 군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음주운전 차량입니다. 운전자는 조모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109%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운전했던 조 씨는 사고가 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지만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조수석에 탔던 25살 이모 씨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그 충격에 이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시민들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20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운전자 조 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면허도 없는 숨진 이 씨가 운전을 했다고 발뺌했습니다. 2차 진술 때까지도 부인하다가 3차 진술 때 에어백, 혈흔, 타액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숨진 이 씨는 해군 병장으로 제대를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기를 우승을 해가지고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전역한 동기들끼리 12월에 한번 가기로 했어요. 제대한 뒤엔 평소 꿈꾸던 모델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부대에서도 매일 전화하던 아들이 오늘도 전화할 것만 같습니다. 엄마 뭐해요?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죠? 엄마 밥 꼭 챙겨 먹어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뽀뽀해주거든요. 이 씨의 저녁 일자는 11월 26일 어제였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성적 특혜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과기다에서 한 교수가 같은 학교에 편입한 아들에게 2년간 8번이나 A+ 학점을 준 건데요. 교육부는 아들이 편입하는 과정에도 아버지가 관여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과기대 해당 교수는 아들이 같은 학교에 편입한 뒤 2년간 자신이 강의하는 8과목에서 모두 A+ 학점을 줬습니다. 아들이 B학점을 받은 과목을 다음 해에 본인이 개설해서 재수 강한 아들에게 A+를 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수가 평소 개설하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평가에서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가 아들의 수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들의 편입학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과기대에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제 교육부 처분 의견하고 같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에 학교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가 아들의 편입학에 영향을 끼쳤는지와 시험 문제 유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학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공정 관행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할 뿐만 아니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교수 자녀 간 수강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아빠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딸이 올린 글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또 이혼한 뒤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해 가면서 피했지만 끝내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미흡했던 겁니다.
지난 한 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서 살해된 여성은 알려진 사례만 해도 85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오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김채린 기자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 금지 명령 등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저희 가족들을 밤새 괴롭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해자가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 장소에만 내리던 접근 금지 명령을 확대해 어디서든 피해자나 가족 등 특정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112 신고 이력 보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장 종결된 사건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습성을 또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유지되는 등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자체가 사실 이 법 자체를 되게 무력화시켰거든요. 사실 거의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지인데. 가정폭력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체포하는 이른바 체포우선주의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다시 와서 사실 범죄에 더 심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안 대부분은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동네마다 들어서 있는 경찰 파출소는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최전선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파출소 가운데 상당수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에 시달리는 곳도 있고 철거 위기에 내몰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예산이 없어서 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금싸라기 땅 이촌동. 아파트 단지 사이로 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작은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촌파출소. 그런데 이 파출소 땅주인 유명 변호사인 고승덕 씨 가족 소유회사입니다. 최근 고 변호사 측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그 당사자의 비밀을 지킬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동네에서 사실 든든한 지킴인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1심에서 고 변호사 측이 이겼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월 240여만 원. 고 변호사 측이 합의 주권을 내걸었는데 임대료로 1,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이면 3억 되잖아요.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2년이 있으려면은 차라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일제 강점기부터 이 자리에 있었다는 전남 보성 예당파출소. 이곳 역시 사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 공장과 담장 문제로 분쟁이 생긴 2009년에야 사유지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파출소장 노발 개발을 하고 무슨 소리냐고 그때서 부랴부랴 확인을 한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는. KBS가 전국의 파출소 2천여 곳의 부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유지 전체나 일부를 점유한 파출소가 47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0곳은 무상으로 땅을 쓰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린 파출소도 6곳, 2곳은 폐소했습니다. 최근엔 12개 파출소에 무상으로 땅을 내줬던 경찰공제회가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하니 이제라도 정리를 좀 하자. 경찰은 막대한 사용료와 부지 매입 대금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권리를 찾고 있거든요. 사용료는 둘째 주고 이제 그분들이 나가라 그러면 저희는 나갈 것도 없고. 치솟는 땅값에 경찰청이 신청한 파출소 부지 예산은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는 상황.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치안기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들에게 또 갑질을 부리다 적발됐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직원들 급여는 얼마나 주는지,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지 등등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일일이 간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줄곧 부인해왔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오해를 산 점은 유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보낸 문서입니다. HMC, 그러니까 원청 대기업인 현대차에 보낼 자료라며 매출과 영업이익 등 회사 재무정보와 직원 임금 내역 등의 기입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노조 설립 여부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도 쓰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1차사가 2차사 대표의 성향평가도 3등급으로 나눠 하도록 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시로 문서를 작성해 1차 협력사에 보내야 했으며 현대차가 이런 방식으로 협력사들의 순이익 규모 등을 알아내 단가 협상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를 플러스가 돼 있으면 가져가는 입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상당수의 2차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한테도 요구를 하고요. 보통 2차사 사장님들 만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요.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업체의 이런 경영정보 요구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분류돼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이런 사실들을 부인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 3차의 이제 경영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KBS 취재에 대해 협력사 경영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고 일부 항목으로 오해를 산 점은 유감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최근 경영정보 요구를 포함한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공정위는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휘뿌연 공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서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내일 오후쯤에나 하늘이 다시 맑아진다고 합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서울이 다시 회색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안개에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가시거리는 3km까지 떨어졌습니다. 은빛 물결이 넘실거리던 억새밭도 온통 잿빛입니다. 평소보다 뿌연 것 같고 좀 더 맑았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아쉬운. 오후 들어 수도권의 대기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낮부터 중국 등 외부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는 서울 등 내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백령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바람이 강할 땐 쉽게 흩어지던 국내 오염물질이 대기가 정체돼 쌓인 겁니다. 그러나 낮부터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로 백령도의 농도가 치솟았고 오후에는 내륙 지역도 농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것 같고요. 오후에는 이제 그 국외 미세먼지가 또 추가로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어제 중국 내이먼구에서 발원한 황사는 오늘 대부분 북한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일부는 저녁부터 수도권 지역에 유입되면서 입자가 큰 미세먼지의 농도도 다소 높아졌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미세먼지와 황사는 강한 북서풍에 남쪽으로 밀리고 흩어져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해소되고 오후에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런 미세먼지들은 중국에서 날아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 섬들은 자체적으로 기름을 태워서 발전소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맑고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란 기자입니다. 인천 항에서 북서쪽으로 180km가량 떨어진 백령도. 서해 5도 가운데 가장 큰 섬입니다. 주민 5천여 명이 쓰는 전기는 섬 안에 있는 이 발전소에서 자체 생산합니다. 경유나 등유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내연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 도서지역 가운데 가장 발전 용량이 커서 모두 8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검은 연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등유나 경유를 뗀 연기들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낮 시간이라 가동을 최대치로 하지 않는데도 매캐한 연기에 금세 목이 칼칼해집니다. 선생님이 이해 나오잖아. 뒤에서 발전소 돌리는데 왜 기회 때리는데 안 나오고 어디 있어. 육지에 있는 발전소와 달리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섬에 있는 발전소들은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아니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인근 대청도의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무튀튀한 건물 외벽, 새카맣게 변한 굴뚝이 매연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전국의 섬 65곳에 이런 발전소가 200기 넘게 있습니다. 매년 내뿜는 질소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4,000톤, 그중 초미세먼지도 400톤가량 됩니다. 가동한 지 30년이 넘어 곧 폐쇄될 예정인 대형 석탄 발전소가 1년에 내뿜는 초미세먼지 양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한국전력은 저감 설비를 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내놨습니다. 도서 발전 시설은 그 발전 시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동안 그 배출 시설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20년도서부터 배출 시설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년 뒤에도 저감 설비가 설치되고 관리되는 발전소는 전체 10%도 되지 않는 18기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화성에 무사히 착륙해 지하 탐사에 들어갑니다. 화성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곳인지 조사하는 첫 단계에 돌입하는 건데요. 그 의미를 홍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속 19,800km의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인사이트는 6분 35초 만에 속도를 줄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성공적으로 펼쳤고 안착을 확인하는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인사이트는 먼저 길이 1.8m의 로봇팔을 이용해 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합니다. To 16 feet underground, and then we also do commissioning of our seismometer, fine-tuning it so that it can detect all those very subtle vibrations on Mars. 이동 없이 한자리에서 2년 동안 지진과 지열을 조사하는 이유는 내부의 핵이 액체인지 고체인지, 핵부터 지표면까지의 구조는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약 30억 년 전에 핵이 식어 굳으면서 지각 활동까지 멈췄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화성의 활동성은 인간의 거주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In fact, about 3/4 of the northern hemisphere was covered by ocean, and we know that Mars used to have a very thick atmosphere. 첫 지하 탐사는 2020년 인간의 화성 거주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살피는 마즈 2020 탐사선 계획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의 CEO이기도 한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2024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 이상의 비행과 물과 공기의 확보 등 난제가 많아 화성 관광까지는 적어도 30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 GM이 공장 폐쇄와 대규모 감원 계획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을 퍼부었는데 주식시장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쉐보레 크루즈와 임팔라, 캐딜락의 CT6 등 한때 제너럴 모터스를 대표하던 자동차 6종의 생산이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모두 세단입니다. GM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종될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 7곳을 폐쇄하고 전 세계 직원의 8%에 해당하는 14,000여 명을 감원하겠다는 것입니다. Based on the consumer shift toward crossovers, SUVs, and trucks, market conditions require that 5 North American assembly and propulsion plants will be unallocated product by the end of 2019. 자동차 생산 100년을 맞은 GM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란 평가입니다. 절감 비용으로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 기술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 세기 이상 자동차를 만들어 온 캐나다 오샤와 등 폐쇄 공장 지역과 노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공화당 지지 지역의 공장 폐쇄를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도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GM의 주가는 4.79% 상승했습니다.
GM의 구조조정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사과했습니다. 문 총장은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모 교수가 제주대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 등을 때리거나 꼬집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오늘 오전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상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북한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프랑스 정보당국에 체포됐다고 AFP와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국내 정보 담당 기관인 국내안보국은 브누아 케네데란 이름의 이 관리가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 국익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로켓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오늘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대에 장착돼 기립과 점검을 마쳤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위한 이번 시험 발사는 내일 오후 4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